이젠 소장을 써야 되는데, 이거 원래 제 마이크가 거치대가 있었는데 거치대를 안 가져와서 소장을 쓰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밑에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소장은 맨 마지막에 한번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길 변경 뭐 다른 거는 다 거의 취하, 일부 취하도 가능해요. 예.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은 그 중에 한 명한테 취하를 또 할 수 있죠. 그리고 반소장, 임대차나 이런 게 여러분하고 뭐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집 주인인데 임대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럼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원래 이제는 보면 아시겠지만 원상회복 조항이 보통은 다 있어요. 근데 원상회복이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고 개념이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집주인이 해놓고 간 그대로로 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원래 집의 원상 처음에 뭐 분양받았을 때 뭐 그때 당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그렇게 만들 수는 없죠. 당연히 세월도 지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산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상가가 많이 문제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은 벽시 같은 거는 그냥 하는 경우들도 많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집을 사서 오면 당연히 인테리어를 해서 오든지 할 테니까 그건 상관없고요. 임대차라면 뭐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 같은 경우도 그리고 많이 바뀌죠. 나머지 뭐 창틀이나 이런 거는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지나면 그걸 가지고 특별하게 진짜 뭐 들어왔는데 한 두세 달 만에 나가요. 근데 뭐 벽지가 다 찢어져 있어요. 새로 해줬는데 들어올 때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예, 그런 거나 아니면 창틀이 부셔져 있어요. 문을 못 닫을 정도로. 뭐 이런 싱크대가 있었는데, 싱크대가 원래는 사용할 수 있었던 건데 파손이 다 돼서 사용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 이런 특별한 사정,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원상 회복하는 게 뭐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다툽니다. 이제 좋게 나가면 상관없는데,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서. 좋게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좋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싸워서 뭐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고 막 이러면서, 집 비워달라는데 안 비워주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치다 보면은 당사자 사이에 원래는 그냥 좋게 넘어갈 것도 좋게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원래 까다로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워낙에 까다롭고 일반적인 대화가 상식선의 대화에서는 안 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좀 안 되는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세요. 혹시나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뭐 문고리 가지고도 끝까지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뭐 어떤 임차인분은 바닥을 다 뜯어놓고서는 원상에 붙겠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맡아서 진행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임차인이 원상에 붙겠다고 보증금 8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신기하죠? 근데 800만 원을 임대인이, 큰 상가가 건물이 뭐 엄청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규모는 약간 있어요. 평수도 그래도 있고 헬스장을 하던 곳이라. 그런데 800만 원을 왜 안 돌려주고 소송까지 당할까 해서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오셨어요. 안 돌려줘 줄만 하더라고요. 돈을 더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문하고 여기를 다 뜯어놨어요. 원상회복의 기본적인 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창틀도 없어지고. 그거는 누가 봐도 원상회복이 안 됐다고 볼 만한 산정이죠. 그리고 벽에 원래 벽지로 돼 있는데 다 그 석고가처럼 이렇게 칠하는 거 아시나요? 그런 걸로 다 칠하고서는 뜯어놓기만 했어요. 이걸 다시 벽지를 바르려고 하면은 그걸 그 석고나 이런 걸로 다 뜯어내고 그 위에 다시 평탄하게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벽지를 발라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바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천장도 조금 더 내려온 거예요. 천장을 해놓고 가긴 했는데 원래 창틀 기준으로 창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창틀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창틀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천장을 뜯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대공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원상회복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만약 공사를 하면 몇 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반소로 제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임대차 인도를 완료했으니까 인도하고 원상회복까지 완료했는데 상대방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소송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돈을 돌려줄 수도 없고 내가 돈을 더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별도로. 근데 이건 그 임대차 관련 있는 사건이잖아요. 서로 의견이 다른 사건이라 하나의 소송에서 하는 게 소송 경제상은 더 이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반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원상회복 의무 때문에 금전적인 거를 청구하는 거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임차인은 뭘 해야 될까요? 목적물을 사용했으니까 원상회복해서 인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인도를 안 하고 시건장치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시건장치를 번호를 알려줘야 됩니다. 안 알려주시면 안 돼요. 돈을 받았으면요. 상대방이 돈을 안 주고 있어서 인도를 안 하는 거는 부당이득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면 부당이득도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는 알려줘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안 알려주고 가고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뭐 상대방이 뜯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엔 혹시나 문제 생길까봐 이런 거 저런 거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게 혹시나 문제 생길 수 있을까봐 그래요. 상대방이 요청을 했는데 안 주면은 인도를 안 한 게 됩니다. 보증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월세 같은 거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좀 종종 있어요. 당사자는 당연히 안 줘도 되는 줄 알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하나의 소송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뭐 제가 이혼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혼 같은 경우에는 반소를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원고가 이혼을 하겠다고 소장을 제출해요. 그럼 피고도 이혼은 하겠다고 해요. 근데 원고가 재산분할, 위자료 뭐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해요. 양육권 이렇게 청구를 해요. 나는 아니다, 내가 더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도 받아야 되는데 위자료, 내가 유책배우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다 해서 이렇게 청구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혼인관계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한 소송에서 하는 게 낫겠죠. 이걸 별도로 뭐 판단을 받고 소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누가 유책배우자라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또 누가 유책배우자라고 하고 이런 그 모순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둘 다 유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하나의 소송으로 그냥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소 같은 거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나중에 뭐 반소 제기 하나의 소송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하시고요. 가장 많이 또 하는 게 뭐 금융거래 제출 명령 신청, 사기 같은 거나 이런 거, 그리고 가사에서도 이건 문제가 돼요. 지금 민사에서 보고 있긴 한데 통장 거래 내역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과세 정보는 그냥 보시면 알겠죠. 세금 낸 정보 그런 거. 사실조회 신청은 일반적으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럴 때. 근데 뭐 금융권 관련된 거는 거의 다 근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돼요. 예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받아줬는데 요즘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참고 자료, 소명 자료 이런 거 있고요. 주소 보정. 그 외에는 뭐 이제 항소장, 항소 이유서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게 민사 본안과 관련된 거예요. 본안은 원래 주된 소송인 거예요. 주된 소송. 소송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 금전적인 손해배상이면 손해배상, 아니면 물건의 인도면 물건의 인도, 아니면 뭐 금전 차용금이면 차용금, 약정이면 약정금. 이 돈을 받고 뭔가를 인도를 받고 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 주된 내용을 본안이라고 해요. 본안, 민사 본안. 그 다음에는 민사 신청이에요.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압류 가처분이죠. 예. 가압류 가처분. 그래서 들어갈 수 있어요. 좀 이따 소장하고 똑같긴 한데 여기 안에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부동산을 가장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채권이고요. 자동차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다 두 개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제조업이나 이쪽에서 하신다고 하면은 이 면허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하는 경우도 있고, 건설기계 같은 거, 유체동산, 공장 기계 같은 것 때문에 해요. 이런 거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해요. 근데 많진 않아요. 보통 이제 부동산, 채권. 부동산은 말 그대로 건물이나 땅 이런 걸 부동산이라 합니다. 그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시면, 이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만 제대로 하면 잘 받아줘요. 부동산을 뭐 바로 팔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피해가 그렇게 없을, 그러니까 가압류를 하더라도 뭐 상대방한테 그렇게 피해는 없을 것 같아서 잘 받아줍니다. 그런데 채권은 잘 안 받아줘요. 채권은 뭐죠? 금융채권 같은 거, 그냥 은행에 있는 채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채권 같은 건 내가 바로 쓸 수 있죠. 돈을 뽑아서. 근데 막혀요. 막힌다는 게 못 쓰는 거죠, 그냥. 돈을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답답하겠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다 갚았는데 안 갚았다고 하면서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은행 계좌까지 압류가 돼요. 그럼 이거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금액이 뭐 작으면 상관없겠지만 크면은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다른 재산 압류할 게 없는지, 보충성이라고 하죠. 먼저 하지 말고 다른 게 정말 없으면은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채권 압류는 약간 보조적으로 2차적으로 1차로 다른 게 안 됐을 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청구 금액은 손해배상이나 뭐 빌려준도 뭐 이런 거겠죠. 등록 면허세, 등기 촉탁 수수료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부동산이나 자동차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청 취지는 뭐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설명드릴 때 이런 식으로 작성 예시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예시예요.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신청 이유는 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서 한다. 목적물 이런 것도 있죠. 기본 정보가 없어서 지금 할 수가 없네요. 요게 그 목적물에 부동산 이제 입력하고 이런 게 있어요. 주소 같은 거, 아니면 뭐 대지권 그런 거 사용하는 거,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그 지분이 소유권에 대한 대지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이 내용을 기재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냥 따라하면 돼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고 따라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급 명령이 있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해요.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급 명령 보여드리고 다음 강의에서나 소장을 하겠네요. 지급 명령은 이제 간단하게 뭐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는, 대부분 이제 차용금이에요. 차용금. 돈 빌렸는데 돈 안 갚는다고 했을 때 상대방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송달이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해야 되죠. 변론기를 열고, 뭐 아닌 경우도 있어요. 무변론 판결 선고나 이제 원고 측이 얘기하는 게 확실하게 맞다, 그리고 피고 측에서 답변을 안 한다, 그럼 무변론으로 판결 선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다투는 경우라 재판을 열고 하는데 최소한 못해도 3-4개월은 걸려요. 다 합해서. 아무리 뭐 짧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데, 지급명령 신청은 신청하는 채권자가 소명만 확실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 소명된 내용을 가지고 그냥 재판부에서 보내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너 이거 돈 갚아야 되겠는데 자료 보니까 갚아라. 그렇게 결정문을 보내요. 지금 결정문을 보내면 상대방이 이제 송달을 받아요. 이게 송달이 아예 안 되면 그냥 일반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우선은 결정문을 보내서 상대방이 이게 송달이 되면 그때로부터 2주예요.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재판을 하려고 제기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빨리 종결해서 확정을 받으려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런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뭐 다른 거 다 똑같아요. 보정수나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 신청, 앞에서 말한 거 같이 거의 다 비슷하죠. 근데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가 그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가 확실해야 돼요. 인적사항이 불확실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이 있다. 이의신청서,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는 돈 다 갚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약정을 했는데 이 약정은 가짜다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난 돈 그냥 이의신청서만 제출해도 되고 원인을 써도 되고요. 돈을 다 변제를 했는데 왜 나한테 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처럼 써가지고 제출하면은 재판부에서 이의신청서만 접수되면은 지급명령 결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다시 일반적인 소송으로 진행하라고 추가로 입금하라고 그래요. 추가로. 인지대 송달료가 이게 싸거든요. 좀 더. 그런 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인지대 송달료가 본안 소송보다 저렴하니까 빨리 끝나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빨리 종결 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 납부를 하고 일반적인 소송으로 가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예 이의를 제기할 것 같으면 지급명령 신청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시간만 오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거 다 고민해보고 해야 됩니다. 뭐 다른 건 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해요. 조정으로의 이행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하고 나서 조정으로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뭐 크게 이런 거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예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시면 조정, 이거 민사 신청인데 조정 신청이 있어요. 아예 안 보이네요. 처음부터 조정 사건으로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조정 신청 오늘따라 안 보이네요.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확실히 있어요. 네. 아 여기 있네요. 맨 위에 있었는데, 조정 신청서로 조정을 하면은 나는 얘랑 소송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빨리 끝나고 싶다, 원만하게 화해를 하고 싶다, 이걸 다투고 이러면 서로 힘드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빨리 종결 짓고 싶다. 뭐 외부적으로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행이 안 될 때 이런 걸 신청할 수도 있겠죠. 조정 신청에서 조정된 적이 한 번인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처음부터 야야이 조정으로 들어갔을 경우에요. 저희 쉽진 않아요. 우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지급 명령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사를 잠깐 보여드리면, 녹음 파일이나 이런 건 멀티미디어 주장 자료로 다 제출 가능해요. 그냥 입증 자료로도 제출은 가능하지만, 뭐 요즘에 녹음이나 이런 게 워낙에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근데 녹음한 거를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데 녹취록도 비싸긴 해요, 만드는데. 그리고 옆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라고 다 말하고, 근데 많이들 그렇게 해요. 많이들 녹취서를 제출하는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재판부의 편의나 이제 가독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뭐 되게 짧은 내용이면 그냥 이것만 제출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셔도 돼요.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좀 짧은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를 해요. 길고 내용이 확실하게 뭐 이 증거밖에 없다 그러면은 녹취록을 만들어 오라고 하기도 하는데, 잘 안 들리면 계속 부르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고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소장은 좀 이따 그랬고, 가사, 이제 민사 집행을 잠깐 말씀드리면, 가사를 먼저 하고 민사 집행하고 따로 해야 되네요. 가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재판상이면 한정 승인, 상속 포기, 뭐 친권자 지정 변경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혼인한 다음에 문제니까. 그리고 이런 걸 하실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실종 선고 또는 취소, 실종 선고 그 신청을 넣으면, 이건 제가 해본 건 아니고 같이 일하시는 변호사님이 해보셨는데, 법원에서 직권으로 뭐 이것저것 조회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법원에서 하는 그런 그 입증 그 내용들로 약간 그 공익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당사자 죽고 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거래한 자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공익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런 거. 선고원 창설, 이거는 최근에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이제 무적자라고 하죠. 그런 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로 잘하신 거죠. 혼자 잘하셔가지고 창설을 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 새로 창설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좀 특이한 경우죠. 성년 될 때 보통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계속 이제 거기 따라 가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새로 본인이 원하는 거로 해서 파나 이런 것도 본인이 만들어서 갈 수 있고 뭐 그래요. 좀 신기하죠. 친세자 관계, 뭐 입양 신청, 혼인 무효 이런 거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재판상 이혼이죠. 재판상 이혼 들어보면 보통은 이제 이혼 여기로 많이 해요. 재산 분할이 같이 있으면은 재산 분할, 이혼 및 재산 분할. 그렇다고 이것만 두 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위자료 재산 분할 금액을 써주고서는 내용은 다 쓰면 됩니다. 청구 취지의 내용은 전부 기재하면 돼요. 그럼 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혼, 친권 양권, 위자료, 재산 분할, 이 네 개가 실질적으로, 양육권하고 친권은 거의 같이 붙여 다녀요. 친권자만 지정할 수도 있고 양육권자만 할 수도 있긴 한데 같이 가죠. 나중에 이게 친권자가 따로 있으면 되게 불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가사는 뭐 그 정도가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성년 후견인은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뭐가 많아요. 잠깐만요. 성년 후견. 성년 후견만 한번 보고 이번에 끝낼게요. 한정우의 성년 후견.
성년 의견, 한정 의견 다 따로 있죠. 그때 말씀드린 개시, 이게 일반적으로 성년 의견 신청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사유가 없어서 종료, 결정, 범위 변경, 성년 의견이 뭐 이런 거, 허가, 뭐 많죠. 신상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변경, 당사자 목록, 대리인 목록, 작성 예시 보면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안 보이네요. 이게 한정치산자가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네요. 저희는 이걸 여기서 쓰진 않으니까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있어요. 누구누구로 해서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친인척 관계나 이런 경우로 하는 게 많다고 그렇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소장하고 쓰는 걸 알려드릴게요.